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좀 예민한 이슈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합헌이 아니라 그 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난 거죠. 네. 지난 6월 28일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88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의도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내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그렇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런 기준을 마련해라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시면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를 냈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제도적 미비가 있다는 걸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막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입법부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네.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누구는 이제 현역 병사로 가고 누구는 이제 대체복무제로 가는데 네. 당연히 대체복무제가 조금 더 편하다. 이제 뭐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그걸로 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체 등급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병역 등급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의해서 나누는 거면 네.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죠? 그렇죠. 양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병역과 대체복무제가 더 편해 보인다면 대체복무제로 쏠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교정할 것인가, 요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게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논점이 일단 헌법 불합치를 받았던 만큼 이게 제도화는 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시대적 명령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해야죠. 헌재가 시켰으니까 네, 해야죠.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양심이란 표현보다는 신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신념을 어떻게 네네. 판단해야 되고, 이제 대체복무제의 이제 질하고 기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입법으로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2009년인가 한 그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바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법안이 폐기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양심 대체복무제의 질 그리고 기간 이거였는데, 기간은 한 1.5배. 그러니까 그 당시 2년이었으니까 한 3년. 그리고 가야 될 현역병에 비해서 전혀 좋지 않네요. 그렇죠. 1년을 더 해야 되고. 당시 법안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근무지로는 요양병원이나 중증장애병원. 정말 노동관계 심한데 아시죠? 그런데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 정말 거동 불편한 거 다 수발하는 그런 데거든요. 네, 빡세네요. 예, 거기는 저도 사실 현역병 출신이고, 뭐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 요양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정말 근무 강도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항상 부족한 게 인력은 아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도움 줄 수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서도 개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 개발해야겠죠, 지금부터. 맞아요. 교도소 가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도와주는 게 좋죠.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방금 이제 질과 기간을 얘기했고, 또 이제 그리고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건데, 요건 또 2007년도에 또 노회찬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더라고요. 요게 보면은 대체복무심의위원회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방에 우리가 지금 노동 문제 발생했을 때 노동심의회에 먼저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1차로 먼저 이 노동쟁의를 했다가 회수하면 또 중앙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2심제요?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방에 일단 대체복무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국방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 정신학자, 그다음에 의사쌤들도 있어야 될 거고, 국방 전문가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그렇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심적이라는 기준을 그렇죠. 평가하겠다. 이 사람이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종교 이외에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집총을 거부한다는 게 단순히 종교적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평화주의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민족주의자들 그래갖고 나는 한민족으로 쏴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쌍쌍다.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대체복무 희망자들이 있을 때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또 이게 반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신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팔면 또 재심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이제 이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또 우려되는 건 역시 국방력 감소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67만 병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징집 병력이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러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나요? 현대전에서는 뭐 이제 현역병보다는 사실 근데 첨단화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너무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다 방위로 가셨잖아요. 지금 현역 이제 다 가야 돼요 현역으로. 그렇게 징집 네. 자원들을 늘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현재. 오히려 늘리고 있나요? 예,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예 그 스마트 전쟁 시대로 돌입하면서 사실 원래 저희가 69만 병력에서 지금 64만, 62만까지 지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줄긴 줄 거야. 근데 그 주는 그 국방 개혁에 의한 군축보다는 지금 아예 병역 자원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는 국방 자원이 20만 명까지 줄어든다 연구 결과. 그러면 지금 국방력 네. 이제 현역병이 감소되는 걸 좀 우려하시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이거는 예견되어 있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인 네. 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대체복무제의 우리가 지금 뭐 평가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연간 몇 명 정도가 대체복무제를 신청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없는 거에서 좀 섣부른 우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미 국방 자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대체복무제로 인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이제 군개혁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병력을 만들어서 이제 적재적소에 병력들을 배치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전문병사 제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선의 이제 이 모병제에 대한 전환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국방개혁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예비군 제도도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집총을 할 수 있는 병력이 500만 명 이상이죠. 예비군으로 치면은. 땡땡땡 종 치면 다 몰리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사회자님 또 다 저 끝났어요. 예비군 끝나셨어요? 민방위 예비 훈련은 끝나고 민방위시겠네요? 저는 간부 출신이라 40살까지 예비군입니다. 그러세요? 오. 40살까지 예비군이요. 그러면 예. 지금 현역병 감소를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현 정권의 복무기간 감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일단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할게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네. 이 국방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60만 명 병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옛날의 작계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평화무드에서 또 굳이 이렇게 휴전선에 전 병력의 80%가 빼곡하게 배치되어 있는 구시대식 이런 거의 뭐 휴먼 실드죠 이거는 뭐. 포병 전력에 의해 가지고 80% 병력의 대다수를 소진하게 되는 이런 구시대 전략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금 당장 이제 전방에 모여 있는 병력들을 이제 TOD라는 감시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신화를 첨단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병력 감축이 필요한 거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병력들이 이제 기계화 사단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에 단시간 내에 이제 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계화 전력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전쟁 양태는 이제 이 병사들 단순하게 이제 소총으로 이제 이렇게 싸우는 전쟁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전력 그리고 이제 기계화 병력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전문화된 병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병제하고 대부분 이제 부사관의 확충 그리고 전문 병사들의 확충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병력의 수급에 대해서는 예비군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이 훈련 기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좀 예비군을 좀 확충해서 지금 끝났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민망이네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년의 청춘을 이제 국방을 가고 있는 젊은 청춘들이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제 네. 생각에는 저는 현역병들의 근무 기간을 1년까지도 줄여도 생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하면. 그리고 예비군을 좀 1년까지 12개월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네, 예비군은 대신 예비군 제도를 이제 한 8년까지 늘리고 그리고 네. 연간 지금 2박 3일 가나요? 그럴 거예요. 2박 3일 가죠. 그거를 한 전 일주일에서 10일에서 15일 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오. 그런 식의 국방력 계약이 필요하다. 이게 스위스 제도거든요. 저 스위스 같은 영세 중립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제도. 이분들 60살까지 예비군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하나의 그런 개혁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대체 복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 개혁까지 얘기를. 네, 저희는 네. 뭐 의식의 흐름대로. 새내기의 생활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걸로. 네. 네, 원래 저희는 이게 저희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